지금 발표 준비하시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장상현 본부장님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격 교육과 에듀테크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현재는 대학 학술본부를 맡고 있는 장상현입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그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요. 마스크도 쓰고 계셔가지고 졸음이 오실 수 있는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리면 박수 한 번만 이렇게 좀 쳐주시겠습니까? 네. 요거 이제 나중에 그 편집할 때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교육학술정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박수 소리를 꼭 넣어주세요. 이게 요즘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 이제 결과물을 편집해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공유할 때 이제 잘 나오려면 이런 중간중간에 추임새들이 꼭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가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잘 몰랐던 기관인데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박수는 제가 아니라 저희 기관 동료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보내주셨다고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대구에서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강의 이주 이사장님 강의는 이제 열차에서 들었고요. 두 분 강의는 이제 여기서 들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생각을 했는데 세 가지 기회로 좀 먼저 오전 강의를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주 이사장님은 우리에게 이제 세 번의 기회,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기회인데 이걸 이제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박남기 총장님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실험 기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 오재호 연구원님은 교육을 이제 학습의 기회로 바꾸는 기회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기회를 꼭 성공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이런 일들이 온라인 개학으로 전 세계가 사실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부나 교육계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온라인 개학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중고를 비롯해서 대학까지 온라인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징들을 보게 되면 이게 저희가 지금 적응 기간을 이렇게 뒀었는데 이 적응 기간에 저희 이제 교육부하고 저희 많은 전문가들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그런 결정을 한 게 한국의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큰 중요한 결단을 내려서 현재 온라인 계약 이후에 등교 계약까지 진행해 왔고, 또 이게 대학들은 사실은 이제 초중고 학생들 보다 이제 대학은 이게 선택의 폭이 넓었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견지명으로 건국대, 숭실대, 이화여대는 처음부터 아예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타 대학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결정했던 그런 이제 과정을 겪었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정부가 했던 것이 초등학교는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학습터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EBS, 그다음에 이제 대학은 이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제 그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대학들은 저희 기관이 그 원격교육 지원센터로 지정이 돼서 대학의 그 강의 저장소와 그 LM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 우리나라 이 온라인의 유형을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해왔는데,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선호했던 실시간 그 화상 수업 형태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강의 자료를 그 LMS에 올려놓는 강의 컨텐츠형,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뭐 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하는 과제 수행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앞서 이제 그 경기도 사례에서도 들었지만 선생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반면에 또 격차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셨고, 또 이 온라인 또는 디지털 교육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셨고요. 다만 이제 아쉬웠던 것은 이제 공립학교에서는 실시간 화상 수업을 많이 못했다는, 그럼으로써 이제 좀 일반 사립학교하고 뭐 다른 대안학교하고의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생겼고요. 대학 역시 이게 뭐 이걸로 이제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들은 거의 50% 이상을 실시간으로 수업을 했고, 그렇지 않은 이제 대학들이 온라인 LMS를 활용하거나 또는 과제만 제시하는 형태로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불만들이 생기게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6억 명 정도가 이제 이번 코로나로 해서 수업 공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교육 정보화라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96년에 우리가 ICT 활용 교육을 시작을 했고, 5년 단위로 해서 교육부에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거의 25년 이상 되거든요. 96년 이전에는 이제 컴퓨터 활용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30년 동안 일을 해왔고, 저도 이제 이 컴퓨터 공부하고 교육 쪽에 일한 게 거의 공부하면서 일한 게 30년인데, 30년 동안 저희가 이거 계속 주장했던 게 이렇게 잘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로 뭐 한 번에 된 효과를 얻긴 얻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안에 교육 계에서 뭐 ICT,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에듀테크라고 통칭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항,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앞서 말씀 많이 나왔지만 공교육으로 이렇게 유입되지 못하고 사교육으로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ICT 활용 교육 할 때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수할 때 선생님들께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이 ICT 활용 교육 한다고 선생님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초창기만 해도 ICT가 뭐에 대한
그것도 되게 낯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ICT는 I는 인터넷, C는 컴퓨터, T는 티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해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요. 뭐 이런 초창기를 거쳐서 뭐 인터넷이 만기 학교에 들어가고 저희가 뭐 교육용 컨텐츠도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고 이제 기업들도 이때부터 이제 뭐 이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EBS 수능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또 이 이러닝이 EBS 러닝이라고 하기까지 일반적으로 했었는데 사실 또 이제 학자분 중에 한 분은 이 이라는 게 일렉트로닉 전자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익스피리언스 경험의 학습 경험의 공유 그리고 뭐 인커리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뭐 에듀테인먼트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뭐 이런 용어들을 붙여가면서 학교 현장에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했던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 다음에 과정 중에는 이제 유비쿼터스 사회로 해서 유러닝이라는 정책을 만들려고 했으나 잠깐 하다가 기술이 바로 이 모바일 스마트 쪽으로 가서 저희가 이제 처음 기조 발표해 주신 이주 이사장님이 장관님 계실 때 만들었던 이제 스마트 교육이라는 정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정부 주도의 큰 정책이 없었어요. 이것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안에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 않았나. 너무 기술에 우리가 쫓아가지 않느냐. 이런 이제 교육계에 좀 저항이 있어서 그것과 뭐 당시의 정부와의 기조가 좀 맞았는지 모르지만 기술을 활용한 이런 교육 정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기술보다 방법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거꾸로 교실하고 또 무크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플립드 러닝이라는 것들이 이제 초중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렇게 이제 또 실시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나오고 교육 4.0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뭘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뭐 빅데이터, AI 이런 얘기들이 교육에 접목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빅데이터, AI 이상의 어떤 뭐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코로나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의 AI를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인식시켜준 이세돌 사건처럼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AI 뭐 전 산업에 걸쳐서 접목하는 것 그리고 교육에서 접목하는데 1등 공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쌓는 플랫폼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모든 교육부의 정책의 1순위는 플랫폼. 그래서 지금 추경도 대부분 플랫폼에 예산이 지금 할당이 되고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현재 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이제 다양한 결과들을 말씀해 주셔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자꾸 이제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011년에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하려고 했던 거를 좀 못했는데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격 교육을 하려니까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례가 여기 김중훈 선생님 사례인데 자녀가 4명인데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3개밖에 없어서 추가로 이제 그 장비를 구입하는 뭐 그런 그 사례가 있어서 단말기를 그 보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가 한데 컨텐츠를 위해서 저희가 그 뭐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뭐 이런 그 다양한 컨텐츠를 저희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해서 올리시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그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 학생들 스스로 못하는 경우는 학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제가 아까 그 온라인과 그 오프라인의 그 장단점들 비교를 좀 드렸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긴장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은 뭐 교육부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이러면 아주 그 희열을 느끼면서 좋아하실 수 있는데 이 공개적인 데에서는 교육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 학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업에서도 지금 뭐 실시간으로 하던 온라인으로 하던 그 가능한 한 그 정제된 이야기들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통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지만 이제 디지털로 이제 남게 된다는 것은 앞서 이제 저작권 이야기도 하셨는데 유통을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정말 힘드신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학생들은 등록금 깎아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뭐 에듀테크 하면서 상당히 깊게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교 수업 하지만 이게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원격 교육 지원 센터에서 선생님들 또는 교수님들 이런 연수 같은 것들도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듀테크가 그러면은 그동안 저희가 주장을 그렇게 했는데 왜 도입이 잘 안 되느냐를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난 우리 김상곤 부총리님 청문회 때 박경미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거든요. 이게 뭐 EBS가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입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수능 문제하고 EBS 교재하고 문제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우리 입시 정책이 EBS 교재에서 70%를 연계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EBS 교재가 제일 우선이 되고 가능한 한 문제를 암기를 해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암기 위주의 입시 정책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조만간 깨지지 않는다면 에듀테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는데 쉽지 않은 장애물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도 실제 현장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역시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 노트북으로 그냥 발표용 자료 만드는 그 정도의 에듀테크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다양한 앱을 활용하고 또는 앱을 만드는 일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학교에서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컨텐츠 뭐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에 대한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데
최근에도 이제 1인당 그 사교육비가 30만 원 넘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처음에 소개드렸던 이 학습터, 이게 이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던 사이버 가정학습이라는 것을 통합해서 이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004년인데 1인당 사교육비가 20만 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30만 원이 넘었는데 사교육비가 이렇게 규모 면에서는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착시 현상인데 소득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정부에서 발표할 때 그 원인을 뭐 학생 수 줄고 그 다음에 1인당 GNI가 올라가는 것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교육비는 줄지 않을 건데, 그러면 그 사교육비를 사실은 이제 공교육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교육과 공교육의 협업을 이럴 때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런 에듀테크가 우리 교육에 어떻게 도입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코로나지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 저는 이제 AI 시대를 더 밀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2018년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평가원과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페이퍼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기관이 지금 많이 알려지고 지금 뭐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지만, 같이 고민해줘야 되고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 과정과 평가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육 과정에서 이제 제시한 내용 중에 제가 그림 하나만 가져왔는데, 이게 교육 과정을 편성했던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시간을 편성했던 게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이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그거를 이제 현장 적용하는데 시간을 이제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AI 시대에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전달하고 내용 이해하는 거는 이제 인터넷과 AI한테 시간을 주고, 확보된 시간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쪽에 시간을 더 많이 할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오는 이제 방법적인 것들이 이제 테크놀로지, 에듀테크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보게 되면 지금 뭐 AI라든지 증강현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어펙티브 컴퓨팅이라고 해서 감성 컴퓨팅까지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Hey. Alexa, ask Slew what's happening on campus tonight. Ask Slew who the Billikens are playing tonight. Ask Slew where the student center is. Alexa, call Mom. Is Quizify even a real word? Ask Lou when the library opens. Alexa. Yes. Ask Lou when student health opens. Alexa, where can I order pizza from? How long can pizza stay out? Play a guided meditation.
What's the atomic weight of mercury? Ask SLU to call career services. Ask SLU how I changed my address. 예, 시간상 여기까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전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AI 스피커가 교육 쪽에 어떻게 지금 스며들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고요.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 이미 도입이 되었고, 국내에도 지금 교육청별로 제가 몇 곳 자문을 하는데 국내 AI 스피커를 지금 교실에 넣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보시면서 아래 스크립트 나오죠. 우리 신종우 교수님 강의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 스크립트를 국내 기업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제가 이제 넣은 겁니다. 전혀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우리나라 말 제가 한 강의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니까 아직 오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류가 안 나오고 거의 97, 8% 일치하는 그런 제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AI를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서 부터 이게 교육에 얼마나 효율성이 높아지느냐를 체감할 수가 있는데, 아까 내용에서 일단 우리가 영어 스크립트가 나오면, 말한 걸 스크립트로 나오면 바로 텍스트로 그걸 떨어뜨려서 한글로 또 자동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과거에 영어 울렁증 뭐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AI로 다 우연히 대체가 가능해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AI를 비롯해서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게 되면 너무 교육적으로 효과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경험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원격 교육에 대한 이제 맛을 우리가 봤는데,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이제 완전 학습, 이게 교육의 사실은 최고의 목표인데, 학교에서 우리 교실 안에서 평균적인 학생들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맞춤 학습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우월한 학생이나 부족한 학생은 사교육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학교 안에서 해주면 사교육으로 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플랫폼을 만들고 이러한 맞춤 학습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또는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동안 20년 이상 해왔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런 학습 작은 단위, 학습 컨텐츠 단위로 스코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재조합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게 학교 현장까지 이렇게 파급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했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이거는 이미 진행된 것과 되고 있는 건데, 초중등학교는 이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 맞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고등평생 또 성인 학습자에 맞게 인공지능 콘텐츠를 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논문 검색하는 RISS라는 리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저희 산업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자들이 가장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 주제와 유사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해외 사례들은 앞서 많이 소개를 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뉴욕 같은 경우가
도시 안에 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이 아이런이라는 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그 교사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 일을 했는데 이게 그 성공적으로 지금 그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그 사례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시간이 그 없어서 이 한국형 K-에듀, 한국형 그 한국판 에듀테크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모르는데 우리 오늘 그 여러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방향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해온 교육 정보화를 통해서 쌓아놓은 데이터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살려서 다른 국가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대학도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일반 대학에서 20%까지만 온라인을 허용했는데 내년에는 100% 허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말 이 에듀테크가 모든 교육 분야에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